자, 이런 생쇼판에 펠로시 또 왜 가냐? 여기도 또 정치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민주당 성향의 538, 539인가? 그 여론조사 회사가 있죠. 거기 자료입니다. 이 그래프가 하원은 참패하고 상원은 선방한다예요.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하원은 공화당이 무려 254석, 민주당이 222석밖에 못 가져갈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상원에서는 둘이 굉장히 비슷비슷한데 민주당이 좀 몇 석 이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원은 참패하고 상원은 선방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라스무센에서 이제 조사하는 걸 보면 여긴 지네릭 밸럿 폴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구랑 상관없이 사람들한테 공화민주에 대해서 누구 찍으실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지금 뭐 이게 매주 한 번씩 묻는데 그러니까 언제 물었냐에 따라 다른데 공화 쪽이 10% 더 많이 찍는 게 많다는 사람들이 공화를 찍겠다는 사람들이 10에서 5% 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기 제너릭 밸럿, 저걸 지네릭 밸럿 폴이라 그러는데요. 정당 지지 묻는 거. 저거에서 공화가 저기 그 앞서면은 실제 투표에서는 공화가 많이 앞서요. 공화 쪽이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그랬어요. 그리고 저거는 그 538에서도 똑같은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20대 30대까지는 민주당 지지자가 높고 40대 이후로는 공화당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령대별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게 이제 말하자면 그 투표율에 연령대별 또 투표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화가 좀 많이 유리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펠로시는 따라서 상황이 이러니까 유권자들한테 우리 아프간에서 저기 똥볼 찬 거는 좀 실수한 겁니다. 뭐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죠. 저희 민주당은 그러나 원칙이 있고 강력한 정당으로서 국가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 리더십을 이제 8순이 넘은 분이 이제 원로 여성 정치인께서 애처롭게 연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냉소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속이 편해지시겠죠? 안 편합니다. 시진핑 황제가 그럼 즉위하시고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면 평화가 올까요? 안 옵니다. 대만 침공하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것은 시진핑 황제 즉위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미국 동아시아의 전략은 펠로시나 혹은 민주당 선거 나오는 그 선거꾼들, 정치꾼들이 만드는 것만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문맥이 존재합니다. 지금 그림은요, 이제 중국의 그 제1도련선을 보여주죠. 일본 오키나와, 타이완, 필리핀 바로 앞을, 루손 앞을 돌아서 그 다음에 보르네오 그 북쪽 해안을 쭉 돌아서 그래서 저기 뭐 인도네시아 바로 앞바다까지 가서 저기가 자기들 영해라고 주장하는 애들 아니에요. 베트남 앞바다에 가서 자기 영해라고 주장하고 우리한테는 백령도 앞을 지나는 그 저기 뭐야 동경 124도 거기까지가 자기 영해라는 거 아니에요. 황당한 짓을 하고 있어요. 서해가 자기들 내라고 주장하는 저런 이제 그 발상법이랑 이게 일치하는 건데요. 저런 짓을 왜 하냐. 물론 여러 가지 그 구상이 있지만 우리랑 관계돼서 보면 뭐냐면은 여차해서 북한 급변 사태 때 한미가 북한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판 커지는 거야. 그거를 협박하기 위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타이완 침공은 뻥이고요. 노림수는 한반도 영구분단입니다. 중국의 메시지는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우리 것. 북한 급변 사태를 빌미로 너희 한미가 진입하지 마. 만약 진입하면 우리는 타이완까지 전선을 확대한다. 이것이 중국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야 차라리 그냥 북한은 우리 것 하고 그 얘기를 하지 왜 못하냐. 이게 이제 해당 아동은 제아애가 아닙니다. 최동욱하고 똑같은 닮은 꼴이에요. 최동욱이 해당 아동은 제아애가 아닙니다 했죠. 중국 군당, 중국의 인민해방군과 공산당 역시도 해당 아동, 즉 평양은 제아애가 아닙니다. 라고 잡아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북한에 대한 오너십, 이게 제아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제아이가 사고치고 있는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제가 처리해야 돼요.
근데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사고 치라고 지들이 연출시켜 놓고 지금 그걸로 국제에서 깡패짓 하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따라서 북한에 대한 오너십을 노골적으로 주장을 못합니다. 또 북한에 대한 오너십을 주장한다는 것은 미국과의 암묵적 이때까지 지정학적 구도, 다시 말하자면 미국의 지정학적 구도는 뭐냐면 미국 한미 자유진영이 북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그렇다 그래서 북이 너희도 아니야. 그러니까 북이라는 게 미중 간의 전체의 일종의 DMZ 공간이에요. 지정학적. 그 DMZ의 시작점이 우리 휴전선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지정학적 DMZ예요. 북한이라는 데가. 너희가 지경하는 데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들어가지도 않아. 좀 내버려둬. 이런 컨셉으로 서로 말하자면 저게 된 거거든요. 너희가 지경하진 않지만 너의 영향권엔 있다고 인정해 줄게. 근데 이걸 지경을 들어가?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다시 한번 니체의 제가 좋아하는 말,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할 뿐이다. What fails to kill me only makes me stronger. 그거죠. Thank you 베이징, thank you 평양이죠. 베이징과 북부정부, 인민해방군의 북부정부가 북의 핵과 미사일을 키우는 바람에 우리는 결사적으로 군사기술, 군수산업, 군사력을 키웠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세계 2위 무기 수출 국가가 되는 순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무기가 가는 곳엔 외교 영향력이 가거든요. 우리가 비행기 팔아놨는데 우리랑 원수죠. 우리가 비행기 부품 안 주면은 비행기 못 뜨는 거예요. 옛날 이란이 그랬어요. 이란이 혁명이 이슬람 시아파 혁명이 1979년인가 일어났잖아요. 그 전에 팔레비죠. 팔레비가 완전히 미국 동맹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전투기 잔뜩 사다 놨는데 그거 되면서 안 줘버렸어요. 미국이 부품. 그래가지고 비행기 제대로 못 떴죠. 이란 이라크 전쟁 때. 그래서 이게 무기가 가면은 외교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교부 굉장히 강화돼야 되고요. 또 거꾸로 우리 국방부 쪽은 굉장히 외교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순간까지 온 거예요. 그게 뭐 따지고 보면 다 베이징 덕이고 평양 덕이죠. 거기가 우리를 죽이겠다고 거의 호구 취급해서 협박을 하고 완전히 발부려고 드니까 우리가 결사적으로 이 길을 간 거죠. 그래서 어느덧 우리가 중국도 함부로 못하는 군사력이에요. 치명적 독침이라고요. 중국 우리랑 잘못 붙으면은 걔도 해안도시에 탄도미사일 떨어져가지고 탄도미사일 한 방 떨어지면 축구장 운동장 10개인가 5개인가 사이즈로 다 초토화되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떨어지잖아요. 우리 탄도미사일은 오차 범위 3m 이런데. 그런데다 그럼 걔들이 우리한테 쏘는 거 태반은 막아내게 돼요.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더 그렇습니다. LSAM 배치 끝나고 LSAM-2 개발돼서 배치 끝나면 이제 저렇게 돼요. 한 5, 6년 더 지나면. 그러니까 중국 겁난다고요. 중국도 쟤들 잘못 건드리면 우리 크게 손해보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거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중국의 목표는 뭐냐? 최대 목표는 북한을 지경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최대 목표는 한반도 영구분단입니다. 이게 이제 그럼 이거를 이렇게 직시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요. 중국이 북한을 직접 통치하지 못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바다 없이 내륙 깊숙하게 고립되어 있는 지역이 있죠. 티베트하고 신강. 여기가 인구가 각각 6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조차도 운영이 어려워요. 그런데 북한에 2,500만인데 이 사람들의 눈높이는 조금만 중국이 직영하게 되면 지금 베트남 스타일로 뭔가 일종의 전체주의적 정권 아래서의 일정한 부분적인 개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 눈높이는 바로 대한민국에 맞춰지죠. 그리고 야 중국 놈들 가 임마. 우리 동포랑 손잡고 비즈니스 할 거야. 니들 뭔데 임마. 그러고서 이제 다 들고 일어나죠. 2,500만 명이. 저럴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에서 계속 방송 나가는 거고 그때 민간인들이 막 방송할 거고 난리가 아닐 텐데.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월남에서의 미국, 그 다음에 1980년대에 아프간에서의 소련보다 더 살벌한 상황 올 수 있어요. 이거 감당이 안 돼요. 저게 늪으로 한번 변해버리면 중국 골로 간다고요.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직영을 못해요. 직영은 못해. 그러니까 결국은
목표가 뭐냐면 한반도 영구 분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갈수록 이게 자꾸 이제 그 줄다리기 할 때 줄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거예요. 줄다리기 해보면 한번 끌려가기 시작하면 주르륵 끌려 들어가잖아요. 시간 자체가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해져요. 일단 중국 군당 체제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침몰과 쇠락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한국은 약진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진영 전체가 반중 목조르기 전선을 나날이 강화해 가고 있잖아요. 시간이 제일 무섭다고요. 저희들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을 들어가서 북한을 직영 통치도 못해. 북한에 대한 최대 목표는 그냥 영구 분단이여 영원히 유지되라. 휴전선 분단이여 영원히 유지되라. 이 공연불밖에 뭐 없어. 다르게 뭐 해볼 방법이 없어.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세가 불리해져. 그러니까 협박이라도 근사하게 해야지. 남들한테 명분이 그럴듯한 협박. 중국은 하나입니다.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입니다. 거기에 왜 미국 정치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펠로시 조심하세요. 비행기를 격추하는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황당한 타이완 침공 협박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오케이. 그럼 쟤들 시그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우리 것이다. 북한 급변 사태를 빌미로 한미가 북한에 진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만약 그 같은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타이완까지 전선을 확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럼 북한 급변 사태 벌어져서 한미와 중국이 서해와 한반도 북부에서 충돌하면 그때 중국은 진짜 지금 협박하는 것처럼 타이완 침공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 충돌을 하면 그날로 중국의 군사력은 절반쯤 날아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끝나요. 너무나 치명적인 무기가 너무 많이 쌓인 상태예요. 저보고 무슨 전쟁광이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저는 북이 저런 상태로 계속 갈 수가 없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갈 수가 없다. 어떻게든 결판 지어지게 돼 있다. 세상 이치가 그렇다. 그 결판 지어지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불상사가 덜 나게 하고, 가능하면 희생이 적고, 가능하면 그 불안정이 크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거기에 돼 있는 거지 결판을 피할 생각은 없어요. 결판은 나게 돼 있어요. 그 순간이, 그 진실의 순간, 그 모멘트 오브 트루스, 그 결정적 순간, 그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진정한 자주국방과 전자권 회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저는 전자권 회수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게 왜 당연해요?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전자권을 회수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이건 미국도 말 안 하고 한국 정부도 말한 적 없어요. 어떤 정부도. 첫째, 한국 정치가 성장해야 돼요. 또 하나의 문재인이가 대통령 됐는데 전자권 갖고 있어. 우리를 전부 전쟁으로 끌어들일 거예요. 결국 중국에다 먹게 하려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 대한민국이 대장동 자본주의가 되고요. 여기가 샹하이방 내지는 태자당의 식민지가 될 겁니다. 두 번째, 북한이 자유화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자유화되는 과정이, 휴전선이 붕괴하는 과정이 세계 지정학 구도의 대변경이죠. 이러한 대변경 과정은 미국이 주도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죠? 미국 주도에 펼쳐지는 과정인데, 그렇다면 전자권도 미국이 갖고 있는 게 우리한테는 차라리 안전해요. 세 번째는 중국이 풀이 꺾여야죠. 그러면 이제 그걸 클라이막스로 해서 중국과의 갈등이 계속 골이 깊어져 가는데, 그때 우리가 전자권 갖고 있으면 우리가 독박서요. 미국의 책임을 지운 상태에서 중국과 맞겨루는 편이 우리한테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리고 전자권은 갖고 와야 된다. 그러면 전자권이 없다면 우리 자주국방, 우리의 국방주권이 없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자권이 없는 상태에서 자주국방이 됩니다. 국방주권이. 거기엔 두 가지 원칙을 저는 오늘 제시합니다. 이런 건 사실 교수들이 제시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뭐 이걸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 참조하시고 많이 해주세요. 우선 첫째 하나,
국지적 응징에 관한 주권입니다. 우리 천안함 벌어졌을 때, 연평 벌어졌을 때 저희들이 응징 못하게 말렸어요. 오바마 정부가. 목함질에 벌어졌을 때, 납치 벌어졌을 때, 중국 해상 강도단이 날뛸 때 미국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가 때릴 수 있어야 돼요. 국지전 성격으로. 즉각 응징을 결정하고 실행할 주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국지적 응징에 관한 주권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휴전에 관한 주권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예측하는 대로 한반도 화서에서 중국과 대규모 충돌이 생겼어요. 그 경우에 언제 어떤 조건으로 휴전할 것인가는 한국이 결정한다. 우리 옛날 1953년처럼 휴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전작권은 미국에 있더라도 미국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두 가지. 하나는 국지적 응징을 결정하고 실행할 주권. 두 번째는 휴전을 결정할 주권.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고 그걸 할 수 있는, 근데 그게 무슨 미국이랑 이렇게 문서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입니다. 힘이에요. 우리의 정찰 자산, 군사위성 떠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데이터, 링크 K, 우리의 데이터 통신 방식, 군 통신 방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전투기가 있어야 되고요. 전투기는 전부 미국이 다 갖고 있잖아요. 미국 체제에서 운영되거든. F-35 매일매일 미국으로부터 코드 받아서 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물건인데 미국의 코드를 줘야 비행기를 가동시켜요. 제가 듣기로. 그래서 이거는 이 앞에 말한 이 두 가지 주권, 그러니까 국지적 응징에 대한 주권, 휴전에 대한 주권을 가지려면 뭐 미국이랑 뭐 문서 쓰고서 사인하고 도장 찍었다 그래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힘을 가져야 됩니다. 힘을. 자, 그런데 저런 힘, 저 무시무시한 힘들이죠. 사람 죽이는 힘이죠. 저 힘의 바탕은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근면한 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BTS도 우리 안보 자산이고요. 우영우도 우리 안보 자산입니다. BTS와 우영우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한테 밟히는 경우 전 세계에서 의용군이 100만 명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BTS 아미들 다 한국 가서 돕겠다고 난리가 아닐 거예요. 오직 못하더라도 각국의 중국 대사관 앞을 작사를 낼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조선 같은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안보 자산입니다. 조선, 반도체 이런 게.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선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리의 폴란드와의 무기 거래에 대해서 항의를 못하는 거예요.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중국이 저 정도에서 멈춘 건데 이번에 거기에다가 윤석열 정부 아래서 미국 한미동맹 강화되면서 저렇게 그 군사 기술과 군수 산업과 군사력이 계속 강화돼 가면 저게 반도체가 가진 힘이랑 맞물려 갖고 중국 우리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